말씀을 드리면 지역문학 저도 얼마 전에 어디 사업계획서를 내면서 지역문학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냈었거든요. 보통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그렇게 폭넓지 않아서 그걸 선택했는데 결국에는 뭐 떨어졌습니다만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역문학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사업계획서를 썼을 때 지역문학을 한다라고 그 노선을 선택했던 지방 대학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대다수는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주제가 좀 섹시해야 되겠죠. 그런데 연구자가 지역문학을 했을 때 일자리를 과연 잘 마련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했을 때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역문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은 우리가 다 공유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 일을 선택했을 때 선택해서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결국에는 그거를 누가 독려하고 그 연구자로서의 어떤 위상을 더 내세우기 위해서 누가 독려하고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사업계획 써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임 선생님들이 같이 위에서 표현이 이상하긴 합니다만 위에서부터 아래로서 이렇게 쭉 당겨서 이렇게 같이 하는 연구의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말씀하신 게 다 공감이 되고 하지만 실제로 실상을 들여다보면 당위는 있지만 그거를 선택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지역 연구자들이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 뭐 이런 정도로 제가 이야기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뒤이어서 이 주제에 대한 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좀 다른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역을 사업보고서로 쓰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지역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라는 작지만 지역은 크고 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지역이라고 부르는 그곳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깊이라는 게 그게 이렇게 단순하게 사업보고서로 서술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사업보고서로 못 쓴다는 말은 아닌데 원천적으로 쓰기가 어렵다. 저는 이제 그거를 사업 방식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제가 이제 대구 원도심에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역의 연구자들과 책을 읽다가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대면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어렵게 어찌어찌 만들어진 이 연구 모임이 끝나나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줌으로 만나면 되겠네. 줌으로 오히려 대구 바깥의 연구자들도 말씀을 드려보고 뭐 까이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이야기는 해보자. 그들도 아마 나처럼 외롭지 않을까. 그땐 다 이제 코로나가 막 점차적으로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때라서 그래서 어찌어찌 그런 말씀들을 드렸고 그래서 좀 이렇게 경부선에 있는 연구자들과 책을 읽게 된 것 같아요. 부산, 대구, 대전, 서울 이렇게 제가 이제 호남선 쪽 연구자들을 어찌하면 모실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중인데 저는 지역이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향토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 싶지만 지역은 지역이면서도 단지 지역이 아니라 동아시아라는 맥락 속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식민지 때의 지역이 더 지금 이 분단으로 나누어진 이 땅에서의 지역보다 연결이 되어 있었고 물론 내용으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겠으나 그래서 보다 더 그런 맥락으로 보게 되면 부산이나 대구나 대전이나 뭐 전주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이 식민 도시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다. 더불어서 아까 이제 선생님 걱정하셨던 과연 연구자로서 밥벌이 할 수 있겠냐 쉽게 말하자면 저는 그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단지 그런 것들을 논문의 방식으로만 우리가 고민하지 말자. 그러니까 웹 기반의 그러니까 지도 연구라든지 아니면은 저술 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그것을 좀 드러낼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고민을 하면 분명히 연구자로서 더 이렇게 좀 버틸 수 있는 아니면
자기 정체성을 이어갈 수 있는 어떤 무언가가 그래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단지 지역대학 교수의 몫은 아니고 서울도 지역이기 때문에 각자 이 장소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 것인가는 어느 특정 대학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렇지만 또 이것이 닫힌 공간으로서 볼 문제는 또 아닌 것 같다.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가지고 있는 저의 세계관을 줄여서 말하자면 연결하여 연대하자. 연구자들이 최대한 서로 한번 연결되어 보자. 거기서 교집합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때로는 논문으로, 때로는 저술로, 때로는 뭐 컨텐츠로 만들면서 이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도 과거에 우리가 문헌 중심의 지역학보다도 좀 젊은 우리 연구자들이 합류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네, 어제도 많은 선생님들이 그 마을 공동체나 어떤 그 현대문학의 수행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또 질문도 하시는 거 보면서 사실 저 되게 놀랬거든요. 그걸 보면서 마치 많은 사람들이 앞서간 사람들에게서 어떤 힘이나 에너지나 소망을 발견하듯이 지금 양진호 선생님이 시도하고 있는 그런 어떤 북성로 대학이나 여러 프로젝트들이 현대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또 힘이 될 수 있는 길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더 열심히 웹 기반이거나 아니면 저술로 좀 뭔가 다양한 시도들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예. 예, 저는 간단하게만 그러면 양준호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인데요. 사실은 제가 지금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다 보니까 이제 또 다가오는 그 뭐 사업 계획서 써야 될 또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항상 거기에 약간 예, 늘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된다. 뭔가 계속 변화하는 시대에 이제 걸맞춰서 뭔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물론 굉장히 좋은 생각일 수도 있는데 항상 그거를 맞닥뜨리면 뭔가 자신이 연구하는 분야를 꾸준히 하는 분들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늘 들더라고요. 그걸 이제 하면서. 그래서 연구 환경이라는 것이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학위 논문을 2020년에 이제 제출했는데요. 쓰고 나서 굉장히 공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구를 막 끝마친 책으로 만든 이 책이 어쩌면 그냥 파묻힐 수도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전반적인 대학의 연구 사업과 이렇게 크게 관련이 있는 내용도 아니고 조금 낡아 보일 수도 있겠다. 여러 고민이 들었는데 사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느껴지는 게 굉장히 논문에 또 이렇게 그 논문을 어떻게 쓸 것인가 뭐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데 다양한 방식의 그 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저도 굉장히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떤 뭐 저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더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연구 사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문학이나 혹은 더 넓은 범주의 문학 연구가 계속 이것이 좀 더 그 과거의 것들, 과거에 연구하던 것들과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방향 같은 것들도 계속 좀 고민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좀 들었습니다. 예. 네, 사실 여기 선생님들 중에 생활 공간이 겹치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반복되는 이야기는 조금 생략을 하고 사실 저 아까 자꾸 학부 얘기하게 되는데 학부 때 지역문학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문학이라는 존재를 언제 처음 알았냐면 역시 같은 경험이죠. 교수님들이 프로젝트 하실 때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첫 번째 지역문학은 거기 또 다 아시겠지만 선택받는 그 지원서에는 정해진 포맷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발견한 지역문학이 제가 처음 경험한 지역문학이라는 워딩 안에서 서류화된 지역문학을 경험을 했었는데 그리고 한때 학진에서 개별 그 연구자들을 지원을 할 때
지역자가 붙으면 잘 선택이 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할당제처럼 이렇게 고루고루 나중에 이제 다 어떤 연구자들이 어떤 주제가 선택됐는지를 다 열람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퍼센테이지처럼 이렇게 여기 저쪽 경상도, 전라도, 그다음 충청도, 강원도 이렇게 나눠져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겹치는 이야기를 좀 줄이고 저는 이 우리의 라운드 테이블의 가장 기본에 의해서 가장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원래 그 석박사 학위논문 주제가 환상문학이거든요. 환상문학은 경계를 지우는 것을 첫 번째 작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지역문학을 인식을 한다라는 건 제가 연구하는 부분에서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내가 땅을 붙이고 있는 내 자리가 붙이고 있는 것을 자꾸 인식을 한다라는 건 내가 연구하는 부분하고는 계속 배치되는 부분이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운이 좋아서 어제 소개됐던 그 세미나에 저도 하나 참여를 해서 연구를 하면서 선배님들한테 지역문학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가 끊이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부를 하는 걸 엿보면서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엿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환상문학을 공부를 하면서 경계를 지우는 과정 중에 경계를 인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환기를 통해서 지역문학의 당위성을 저 나름대로 제가 연구하는 부분에서는 찾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연구 주제가 지역 문학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근데 지역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도 나왔던 얘기지만 그런 각각의 지역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고리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의 문학이 한국 문학이 될 수 있고 세계 문학이 될 수 있는 그런 고민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학과 고민을 하면서 국어 국문학을 공부를 하면서도 나중에 가르칠 때는 문학 수업을 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현대 문학자의 정체성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요즘 보면 너무 한 가지만 오래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주 옛날 사람들도 챗 GPT나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계속 공부해야 되고 새롭게 이렇게 떠오른 디지털 인문학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소양이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이렇게 변신 내지 변태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면 한 분야를 이렇게 진득하게 깊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것 좀 공부하려고 하면 다른 걸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 선생님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계속 보고서 고민해야 되고 학교 사업 생각해야 되고 현대문학 공부는 언제 하지? 나 현대문학자였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번에는 조금 더 범위를 좀 넓혀서 지역을 포괄해서 현실과 관련해서 현대문학자로 살아가는 일이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지극히 사적인 얘기가 보편적인 얘기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박사를 들어갔을 때 제가 그때 11년 12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곧바로 12월에 박사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지나서 이제 첫애가 나왔고 2015년에 둘째가 나왔고 이랬었습니다. 2018년도에 박사를 받자마자 고대 무슨 초빙 교수에 임용이 돼서 이제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때 담당했던 과목이 자유정의 진리라고 하는 필수 교양 과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 이제 강의가 시작이 되는 거였는데 새롭게 출범한 수업이다 보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업 설계하는 것도 그렇고 강의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여념이 없다 보니까 이제 강의 때문에 핑계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연구를 등한시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아이도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진짜 연구 성과를 못 내겠다 해서 2019년 2학기 그러니까 1년 한 반 정도 거기서 일을 하다가 민족문화연구원에 연구팀장을 이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그래도 연구 교수라는 직함이 있으니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했었습니다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행정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집에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면 집에 가면 또 제 집사람 아내도 연구자여서 같이 연구할 시간을 이제 교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면 또 제가 아이를 봐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2021년 여름이 이제 퍼지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박사 논문 쓰고 한 3년 반을 그냥 논문 한 편도 안 쓰고 이렇게 강의 때문에 그리고 행정 업무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냥 그 생계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냥 그만뒀고 그냥 논문을 쓰게 됐는데 그때 대출을 엄청 많이 받아서 지금까지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두루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와 같은 서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뒤에 다 말씀하시겠지만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우니까 일을 해야 되고 근데 일을 했는데 일을 하면서 이제 논문을 못 쓰게 되고 계속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 구조 속에서 결국에는 많은 뭐 선배 교수님들이 그걸 버티면서 이제 공부를 하셨겠지만 요즘에 더 힘들어진 것 같다는 생각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어쨌든 저는 뭐 하늘이 도와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만 그 정말로 힘들어지고 있구나. 그거를 언제 느끼냐면 많이 받아보셨겠지만 학술지 논문 연장 메일 때 그렇습니다. 사실 뭐 교수님들도 논문을 많이 쓰시겠지만 젊은 연구자들이 계속해서 논문을 생산할 수 있는 토대가 지금 마련되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제가 요즘 계속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어떤 고민 정도가 제가 지금 요즘에 느끼고 있었다. 예전부터 느끼고 있었던 현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논문 수록하려면 계재료도 저희가 돈을 내고 수록하잖아요. 논문을 수록할 때마다 돈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지가 아니라 정말 생산이고 아마 밤새서 더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상이 듭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보다 더 생애 주기가 긴 제가 말씀드리면 빚도 치읓자 빚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더 나중에 대출 받으실 겁니다. 이게 이제 아마 그게 계속 이어질 수 있고, 근데 그 빚이 어떠한 경우에는 자기 생활에서의 어떤 빛나는 부분으로 또 소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은행에 가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것도 특권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서 교수님 너무 그 점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않으시면 아마 제 대출 액수를 들으면 기막혀 하실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냥 그렇게 대출에 대해서 뭐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현대문학자의 의미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기 때문에 뭐 크게 내가 현대문학자라는 정체성도 사실은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본 거지 일상을 살아가면서는 그런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지금 방학은 거의 그냥 골목에 나가서 이러저러한 사람들과 이러저러한 프로젝트를 의논하지만 그거는 교수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평가의 기준으로 보자면 저는 지금 마이너스죠. 그런데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보다는 좋습니다. 저는 이게 그러니까 대학에서의 그 국문학과의 폐지 그리고 올해 우리 대학은 이제 인문대학 간판을 내리는데 그런 것들을 물론 기분 나쁨으로 받아들여지죠. 그렇지만 그것을 기분 나쁨으로만 받아들이고 모르겠다 하고 싶지가 또 않더라고요. 저는 여하간 지금 문학으로 돌아갈 시간이 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참으로 고마운 거는 여기 계신 우리 후배 연구자들에 비해서는 양육의 부담과 여러 가지 이제 의무를 면했기 때문에 보다 더 아까 말씀드렸던 환각의 시간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그 때가 드디어 이제 온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때가 그런 마음의 때에 대학을 다시 보니 대학의 국문학과는 없고 인문대학은 간판을 내리라 그러고 그렇게 정책을 위반한 교내 교수들에게 미움 같은 감정은 없습니다. 오죽하면 저리 판단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제 선택지는 지금 원도심이고 골목인데 거기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의논들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사람의 마음이 제각각인지라 그렇게 금방금방 눈에 띄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생각이 지역대학이 뭐 제 주관적 견해지만 살기 위해선 지역 안으로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들과 이야기해야 되고 그들과 어떤 식의 의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에는 골목에서 뭐 정지아, 뭐 방현석 그런 북콘도 같이 했었고, 그 다음에 다음 달에는 송경동 시인이 이렇게 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의논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토론들, 그리고 이제 2월 달에는 대구에 있는 몇몇 지인들과 함께 이제 간도답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들은 물론 교수 평가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그 논문으로 표현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우리의 현대문학에 대한 마음들은 그런 것들 속에서도 충분하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고, 혹시 그런 것들에 접속되는 또 다른 연구자들이 그런 것들을 또 논문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겠고, 자기 연구의 어떤 소중한 또 발상으로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뭐 의미라기보다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물꼬를 트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의 보람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테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거를 다 그냥 없애고 선생님들 말씀 들으면서 생각을 한 건데, 사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시간 강사이면서 이런 체계를 바꾸거나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이란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다만 이 강의가 주어진 강의를 잘 수업을 해서 다음 학기에 폐강이 되지 않도록 주어진 몫을 다 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현대문학자로서 늘 그런 것들 중에 저희가 요구받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교마다 다르죠. 뭐 1년에 한 편이 있어야 되는 데도 있고, 3년에 뭐 토탈 몇 편이 있어야 되는 데도 있고, 뭐 이런 어떤 시간강사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체계들이 정비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저는 시간강사니까 늘 항상 뭐 자리를 잡거나 어플라이에 대한 압박이 있죠. 근데 현대문학자니까 현대문학에 관련된 논문을 쓰고 싶은데, 거기서 요구하는 논문들은 교육에 관련된 논문들이거든요. 근데 기초글쓰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교수법 논문들이 항상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외부로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논문이 있어야 된다라고 공개되는 건 아닌데, 시즌이 되면 풍문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이중적인 요소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싶은데, 지금 나한테 필요한 논문은 애들이 이렇게 가르쳤더니 애들이 좋아했다. 그래서 강의표가 잘 나왔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흔히 말해 전시하는 논문들을 이제 써야 된다라는 것이 늘 항상 고민이 되는 요소들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다른 주제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제목을 보면서 현대문학자와 현실이라는 제목을 보면서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80년대 전두환 시절에 오히려 문학이 가장 사랑받는 시대였던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현대문학과 관련돼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존감 이런 문제와 사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요새 이제 어떤 작가가 문학에 자기 작품에 정권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썼다고 해도 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민주적인 것이 더 발전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정치는 문학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 문학이라는 것에 굉장히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고 내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한다라는 감각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서 한다라는 감각이 되게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엄청나게 메시지를 갖고 대단한 일을 한다라는 그 감각이 좀 많이 상실된 것은 아닐까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걸 꼭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계속할 수 있는 근원인 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문학 이름을 달고 있지만 저도 제가 지금 연구하는 게 시소설 연구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현대문학자라는 것을 제가 이제 저희끼리 얘기할 때도 그 정의가 좀 위화감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과 또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감각이
이 현대문학이라는 이 정체성이 처해 있는 현실이 과거와 많이 다른다고 했을 때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 그 변화를 어떻게 보면 저는 또 한편으로는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는 좀 대화를 나누다가 또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실은 그 현대문학자라는 하나의 정체성 안에 다양한 역할들이 존재하잖아요. 연구자도 있겠고, 교육자도 있고, 생활로서의 생활인이라는 것이 크게 있을 텐데, 이 모든 말씀을 들으면서 들은 게 불안과 연구에 대한 욕망, 이 두 가지가 가장 저희의 정체성을 고민하게 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실은 저희가 연구자의 길을 선택한 것 자체가 경제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연구에 대한 열망과 인문학적인 가치에 보다 더 높은 것을 두고 이 길을 선택하게 된 걸 텐데요. 이제 저 혹은 저보다 어린 지금 대학원생에 있을 법한 학생들이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크게 좀 위기를 겪을 수 있는 게 좀 두세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실제 대학의 학과 존속이 위기가 될 정도로 인문학에 대한 가치를 사람들이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선택했을 때 너는 왜 그걸 해?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들을 테고요. 제 주변의 또래들은 취업 준비해서 다 경제 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것을 갖춰갈 때 저는 거기서 도태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걸 정말 지속해야 되는가라는 위기감을 제일 많이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저희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던 것 중에 하나가 연구자는 자기 환상에 조금 사로잡혀야 된다. 그래야지만 연구를 지속하고 논문을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현실이 침입해서 나의 환상을 계속해서 흔들 때면은 연구자가 그러한 내 삶을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 크게 고민을 하게 되고 그것을 다시 위안을 하고 자기 만족을 할 만한 연구를 붙잡지 않는 이상 그걸 중도 포기하게 되는 게 실제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다음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여기서 간사라는 경험을 했었는데요.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제 논의가 됐을 것 같아서 그냥 저의 사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실제 간사를 하면 학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게 되고 논문을 통해서 좀 이름만 알고 계셨던 연구자들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장점은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도 이런 학회의 운영 체제를 아는 거는 실제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큰 메리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간사라는 아까 행정일을 말씀해 주셔서 하는 건데 이제 되게 대학원생이 간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전일제 학생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확보됐을 수 있겠지만 요즘 간사를 하는 경우에는 원생이면서도 자신의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학회의 모든 일이 돌아가는 시간이 저의 일과 시간이랑 겹칩니다. 그때 이제 저도 저의 거를 해야 되는데 학회 일이 왔을 때 계속 빨리 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어긋나게 되는 그때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직장 생활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9시에서 18시라는 타임라인이 있다고 한다면 간사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4시간 대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실제 새벽에도 급할 때에는 연락이 오고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언제든 연락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강박 속에서 실은 잠도 막 설치고 막 전화 소리가 들린 것 같고 그런 네, 상황 속에서 지냈었는데 이건 제가 행정 부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나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를 하지 못하는 저의 자신을 발견할 때 엄청난 좌절감이 들면서 내가 왜 이 길을 왔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들 다들 좀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 간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학교에서 요구되는 행정들을 하는 모든 대학원 및 다른 강사 선생님들, 교수님들도 비슷한 고민들을 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구와 행정이라는 경계, 그다음 나의 생활인으로서 내가 최소한 살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인 것과 나의 연구라는 요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되는데 실제 균형을 찾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더욱 인문대 대학원생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고민을 이번에 이 질문을 받고 생각을 하면서 저의 그런 과거들이 떠올랐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비슷하실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또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지금 그 저희 현대문학자와 현실의 그 이야기하면서 직위에 따른 경험이 이제 그때 얘기를 하면서 저도 메모를 하다 보니까 간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길게 쓰게 되더라고요, 메모를. 근데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저는 간사 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학회에 간사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업무가 과도한 것보다도 항상 뭔가 머릿속이 한켠에서 그거를 생각하고 뭔가 대기하고 있다라는 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 일에 집중하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메일이 왔으니까 답변을 해야 되고 전화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피곤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잊혀지지 않는 안 좋은 기억인데요. 그러니까 학술 대회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어떤 그 선생님이 이제 오셔서 그 간사 선생 주차권 좀 끊어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그 준비하는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예. 그 다과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좀 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뭐라 해야 될까요? 비참함을 느끼게 하는 말이 되었었어요. 왜냐하면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세고 저도 나는 되게 이거 잘할 수 있어, 공부 잘할 수 있어라고 대학원을 들어왔는데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라는 감각을 되게 크게 저한테 주는 어떤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과연 그 간사 혹은 넓게는 대학원에 들어와서 이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 같이 공부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그냥 제가 너무 흥분하고 있네요.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예, 그냥 뭐 학생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없어져야 될 문화인 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간사가 아니었을 때도 뭐 이런 게 꽤 있었죠. 오늘 이제 이거 끝나고 밥을 먹을 테니까 와서 이거 좀 집 날라라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밥값은 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해결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오늘 꼭 여기서 얘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는 모든 선생님들께서 저는 얘기를 조금 할 테니 많이 하세요 했는데, 근데 이 간사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꼭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대학원 다니시는 선생님들 주변에 있는 다른 전공자나 취업한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안 들으세요?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래 네가 사회를 몰라서 네가 인문학을 하고 국문학을 하는 네가 사회를 뭘 알겠니? 라고 하는데 간사는 전국에 있는 모든 현대문학 전공자 선생님들을 상사로 두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사들은 바로 대답을 원하죠. 그러니까 1년에 2번 학회를 할 때 그리고 4번의 학회지가 나올 때 분기별로 상사가 계속 바뀌어요. 상사가 바뀌는 이 경험을 저는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요. 제일 끔찍한 건 상사가 바뀐다는 거. 그래서 너무 참 안타까운 일이고 아까 정창호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도 차라리 학술적으로 좀 의미가 있거나 연구에 깊이가 있는 걸로 만약에 큰 소리가 나거나 했으면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지는 않았을 텐데 다과의 종류와 주차권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 참. 근데 하지만 좀 많이 조금 달라졌고 많이 더 달라지리라 믿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좀 희망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토론이 이어지면서 저희가 간단하게 이렇게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해서 큰 꼭지만 한번 상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꼭지입니다. 앞으로 현대문학 연구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흘러갈지, 현대문학 연구자로서 어떤 연구를 하면서 혹은 어떻게 현대문학자의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야 할지, 학생들이 더 이상 문학을 읽고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문학을 읽고 새로 나온 작품들을 읽는 사이에 학생들은 웹소설과 웹툰을 읽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문학을 읽지 않는 이 시대에 현대문학자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들어가 있기도 한데요. 이 주제를 마지막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논문을 썼던 제 논문 뭐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제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고대 민족문화연구원에서 발간한 민족문화연구가 얼마 전에 100호를 했는데 100호가 발간되기까지 현대문학 연구 논문들이 어떠한 연구 동향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봤던 것들은 이제 가장 최근의 변화는 이제 제가 이제 확인했던 것만 말씀을 드리면 국어국문학이 이제 제도권에 안착이 됐던 시기는 1960년대부터는 안착이 됐습니다만 현대문학은 80년대 정도 들어서서야 이제 비로소 논문이 한 편씩 이제 게재가 되고 하는 상황이었고 2000년도부터 이제 교육연구 통계를 보면 현대문학 박사학위자를 그때부터 이제 계상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때 통계를 잠깐 보면 한 2000년 기준입니다. 여기 아마 2000년에 박사 받으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2000년에 전국에 있는 국어국문학 박사 취득자가 156명인데 그 중에 현대문학 박사가 71명입니다. 45%를 차지합니다. 근데 2019년 그러니까 거의 20년이 지난 시점에 국어국문학 전국의 박사 취득자가 237명인데 더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국어국문학 박사 취득자는. 근데 현대문학 박사 취득자가 57명입니다. 물론 더 많아졌다고 해서 좋은 거고 더 적어졌다고 해서 나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만 제가 이 통계하고 또 하나의 통계는 학부생의 숫자가 98년도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전국의 대학생 수를 찾아보니까 그때 98년도에 전국의 국어국문학과 입학생 정원이 3,99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757명입니다. 그러니까 1,200명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국어국문학과의 전체 어떤 규모도 작아졌을 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현대문학의 연구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연구 인력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거를 통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됐었는데요. 제가 이제 미래의 어떤 현대문학의 어떤 동향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그때 이제 확인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지금 젊은 연구자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4가지 장르, 그러니까 시, 소설, 비평, 희고 이것의 범주를 넘어서려고 하는 움직임들은 되게 활성화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는 이제 기획문을 연구한다든가 일기를 연구하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는 일상적인 것이 됐고 더 신기했던 건 CCM 가사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연구의 대상으로 포섭하기 시작한 것을 봤을 때 정말로 젊은 연구자들이 계속해서 뭔가 영토를 넓히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한마디만 드리자면 예전부터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연구 주제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왜 하니? 이렇게 이제 핀잔을 받을 때도 덜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이 틀린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연구자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탈영토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그러한 영토화가 사실은 연구자 입장에서는 되게 과감한 어떤 시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이제 같이 연구하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용인하고 또 그걸 발전적으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모색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만 해주셔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간사노동이
얘기 듣다 보니까 아주 가슴이 팍 막힙니다. 저는 가장 힘들었던 게 그 학회 회장할 때였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등재지 학회 회장을 3번이나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보통 지역에서 등재지 회장을 좀 저 같은 사람을 시켜 이렇게 말 잘 들을 만한 어떤 그렇게 논쟁적이지 않고 좀 이렇게 학회를 그렇게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만한 요즘에 임용되시는 분들이나 좀 10년 그런 교수들이 회장을 안 맡으려고 그럽니다. 학회 회장을. 다른 지역 사정은 모르겠지만 그게 워낙 학회지 평가나 이러저러한 잡무가 많다 보니 이제 그게 넘겨지게 되는 거고 저도 이제 늘 어쩔 수 없이 회장을 맡게 되면 먼저 챙기는 게 간사 수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간사 연구자들이 나한테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정말 그거는 부끄럽고 뭔가 그 연구자들이 겪었을 만한 일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 정창환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다과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연구자들도 있더라고요. 밥 주는 거에 대해서 뭐 그 학회 밥 잘 주더라. 뭐 그렇게 또 후기담을 남겨주는 교수도 계셔서 좀 괴로웠습니다. 뭔가 하나의 일을 조직해내는 거는 여러 사람의 애씀이 있는 거고 그에 대한 봉사가 있는 건데 그게 상당한 우리 학회의 조직이라는 게 좀 그에 상응하는 보람의 어떤 언어를 이렇게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 아까 제가 말씀을 좀 자세히 못 드렸는데 자세히 드린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우리 분야가 과거에 비해서는 논문 이외의 방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글쓰기 표현을 해오고 있지만 좀 사회학과 연구자에 비해서는 저희들의 글쓰기가 좀 더 우리가 좀 이렇게 확장돼야 되지 않을까. 뭐 노명우 선생이나 엄기호 선생이나 그들의 책을 읽다 보면 이거는 정말 어떤 논문보다 한국의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정말 재미있고 이렇게 공부할 만한 내용이 있다 싶은데 우리 현대문화 연구자들 중에서도 그런 식의 좀 작업들을 해오시는 분들이 좀 나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오늘의 이 대회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마 우리 주최하신 분들이 더 그렇게 아마 의도를 하셨겠지만 이렇게 이 말들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이제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들이 계속 흘러가기 위해서 제가 또 어떤 역할을 하면 될까? 뭐 예를 들어서 대구에 오시면 같이 한번 보는 것도 가능하겠다. 왜냐하면 어떤 도시는 정치적으로만 정의될 수 없는 스토리와 사람과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구는 정치가들이 꼭 어떤 특정 시장에 와서 이렇게 만세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이상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인혁당 그 관계자들의 어떤 스토리가 있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의 장소가 있고 이동화의 장난감 도시의 배경지가 바로 있기 때문에 정말 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같이 오시면 좀 제가 안내해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대구에는 놀랍게도 그 위안부 역사관이 있습니다. 서울에만 정신대 활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지역에서도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해오셨던 많은 활동가들이 있다. 좀 그들과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제가 만들어 볼 수는 있겠다. 우린 자꾸 이렇게 서로 연결을 지향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말들이 더 큰 말이 될 수가 있겠고 아까 우리 이해원 선생님 말씀하신 그러한 연구자로서의 현실적 불안도 사실 그 불안을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기면 그런 불안을 줄어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계속 좀 이렇게 만들어지면 좋겠고 저는 뭐 웹소설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는 저희가 선택할 여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그들이 읽는 것이고 그들이 읽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읽지 마라, 연구하지 말라 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하실 분들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는 요즘 넷플릭스에서 도적하고 지금 경성 크리처를 보고 있는데 그러한 우리가 보기에는 반일 같지만 실제 작품으로는 왜 그러한 플랫폼에 그렇게 반일처럼 보여지는 드라마가 실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에 대한 연구도 좀 해보시면 사실 반일적 작품은 아니지만 그러한 만주 활극들이 어떻게 해서 그리고 파친코가 왜 일본인 관객들의 그 부정적 여론을 무시하고 그 디즈니에서 그렇게 실어보자 그런 서사를 그런 연구도 하셔라. 그 화산기왕 같은 그 순익 300억 매출 올린 그러한 웹소설도 한번 읽어보셔야 된다. 할 거면 하는 게 맞다. 나는 못합니다. 저는 못하고 하실 분들은 나는 하는 게 맞다. 그거는 우리가 부끄러울 문제는 아니다. 그냥 그런 것도 발표할 수가 있고 들어볼 수 있고 나는 그런 연구 모임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상 이제 거의 마무리인데요. 지금 선생님 하신 말씀 이어서 좀 몇 마디 더 하자면 제가 선생님 말씀하신 그것과 유사한 연구를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중요한 거는 또 그 결국 여기 현대문학 연구의 동향과 미래인데 결국 중요한 거는 이 미래는 결국 과거를 어떻게 상속하는 거냐의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 저보다 더 위에 선배 그 연구자 선생님들의 연구도 이제 계속 존중받을 수 있는 어떤 연구 풍토도 계속 만들어지면서 그 외연이 확장되는 이런 어떤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게 계속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당연히 나이를 먹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연구 분야는 한정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새로 나오는 것만 중시되고 이런 문화가 아니라 좀 과거의 것들을 어떻게 상속해서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저도 준비를 할 때 이 꼭지에 대해서 제일 많이 고민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뭐 하나로 멋있게 정의를 내리면 참 좋을 텐데 나오는 키워드가 별로 멋있는 키워드가 별로 없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솔직하게 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저희 지도 교수님은 저의 시간 강사, 그러니까 강사로서의 삶을 되게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제 수업과 뭐 제 강의와 뭐 이런 게 걸려 있으면 그 부분을 가장 먼저 선택할 수 있게끔 제 여러 가지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의 제 정체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현대문학이란 일종의 생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지속 가능했던 것은 생계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저를 제일 자극하는 것도 강의실, 물론 제가 연구 혼자 할 때도 재밌지만 강의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계절학기가 끝났습니다. 계절학기 기말고사를 볼 때 제가 자주 내는 박수 쳐주시는데요. 계절학기 끝났다니까. 근데 그 계절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 제가 꼭 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전공 수업이었는데 이제 한국 현대문학의 상황을 잘 살펴봤을 때 니네가 전공자로서 우리나라에서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는 문해사조가 뭐냐? 라는 걸 시험 문제로 냈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걸 직접 물어보면 대답을 잘 안 해주거든요. 수업 시간에 그냥 물어보면 되는데 대답을 안 해주니까 시험 문제로 내요. 그러면 이제 답안지를 평가를 하다 보면 90%가 낭만주의입니다. 왜냐하면 낭만주의가 쓸 게 많기 때문이죠. 낭만주의 딱 생각나는 그 수많은 문해사 중에 낭만주의가 특이하거든요. 근데 그 이제 애들이 그 근거로 쓴 것들을 보면 이제 낭만주의 키워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유하고 상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현대문학이 개인의 자유와 상상으로부터 분리된 지 되게 오래됐다. 우리 문화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학생들의 답안지를 보면서 다시 자극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연구하는 분야도 환상문학이고 그다음에 현대문학이고 연장에서 학습자들하고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 다만 공동체가 소설문학에서 낭만주의를 제대로 경험한 적이 있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또 학자님들마다 다 의견이 다르시겠지만 저한테 현대문학은 이 상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강의실 현장이 아니었나. 그러면서 이제 그걸 지속할 수 있었던 건
생계를 이어올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으로 오랜만에 생각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우선 되게 많은 걸 생각을 하긴 했었었는데요. 우선 저에게 현대문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와 최근에 어떤 교수님과의 대화에서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봤으면 하는 문제의식을 던지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현대문학 그리고 저의 전공인 소설 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되게 파편화된 사회에서 소통과 공동체를 발견할 수 있는 저에게는 지금 유일한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를 가지고 저는 현대문학을 다루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의 연구 분야 역시 재현이나 언어 형식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 이 연구 분야 자체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했었던 키워드가 유연한 경계였었는데요. 이제 이 유연한 경계라는 게 되게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어떤 교수님과의 대화에서 두 가지 얘기를 들었었어요. 이제 미국에서 영문학이라는 거에 정의가 달라지고 있다. 영어로 번역된 것을 다 영문학의 범주에서 다루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의 국문학은 어떻냐라고 저에게 반문을 하셨을 때 우리는 지금 시대의 변화에 지금 학계 혹은 학과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경계가 지어졌느냐라고 할 때 또 저도 저의 전공을 생각해보면 저희 현대문학 안에서도 또 세부 전공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세부 전공에 대한 것을 또 다루고 싶은 텍스트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나의 것이 아닌 거를 다뤄도 되냐라는 그런 고민들이 많이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학문적인 경계 유연함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이제 외국의 이론서들을 읽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고 쓰는 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했을 때에는 비평 혹은 그냥 분석에 끝난 글이야라고 하지만 해외의 학자들이 그렇게 글을 쓸 수 있는 그리고 출판까지 갈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논문과 비평 그리고 에세이 그런 글쓰기 형식에 대한 것이 우리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우리는 논문과 비평이 분리돼서 비평을 에서는 현장을 다루고 논문에서는 그 이전에 비평에서 다루지 못하는 것을 다루니 분리된 것 또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문제의식은 이제 그 교수님께서 다른 학교의 교수님들과 얘기를 하면서 요즘 연구자들은 7, 80년대를 선택을 하더라. 왜 그러냐라는 질문을 던지셨어요. 저도 거의 그거에 대한 나름의 답변을 했는데 이 7, 80년대를 선택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계속해서 7, 80년대를 연구하는 학자들만 있을 때 우리가 계속 대학에 남아있을 때 개화기부터 50년 넓게는 60년대까지의 문학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라는 반문했을 때 제가 좀 저에 대한 반성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과거의 유산도 상속을 해서 가야 된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새롭게 확장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현대문학이 존재하게 된 근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계속 나의 한 작가 혹은 한 시대만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는 시선을 키워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들어서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두들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련돼서 제 사례 하나만 덧붙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글을 쓰면 저의 절친이 있어서 제도권에서의 공부는 대학 졸업한 순간 다 끊고 사는 그리고 인생을 고민하는 친구가 있어서 제가 논문을 쓰면 읽어보라고 얘기도 해주고 책이 나오면 같이 공저 낸 것도 좀 보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친구가 한 말이 이젠 네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게 됐구나.
그 말이었어요. 한국어로 썼지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끼리 아는 말로만 쓴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제가 쓴 글을 읽어도 어차피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제는 안 읽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냥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는 젊은 친구한테 이제 현대문학 관련 논문이랑 글을 좀 읽어본 소감을 나누게 됐는데요. 교수님들은 학생들한테 글을 이렇게 쓰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기들은 이렇게 쓰냐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정의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번역투가 많고 너무 어려운 단어를 쓰고 그 단어를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러니까 글의 논리가 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생각해 볼 그런 여지를 주었거든요. 우리가 어쩌면 우리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현대문학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들만의 언어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쓴 논문을 과연 누가 읽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좀 함께 같이 좀 소통하면서 그다음에 조금 유연하게 많은 것들을 좀 담아가고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다양하게 흘러가고 그리고 어제 북토크 하면서도 또 인상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다음에 어떤 작품을 쓸지 지금 쓴 작품이 그 김수음 작가의 표현을 빌리면 지금 쓴 이 작품이 나를 다음 작품으로 데려가 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너무 당장 의지를 가지고 이거 빨리 쓰고 학회 발표하고 클리어하면 다음 스테이지 미션 클리어하듯이 살아가는 건 아닐까? 물론 뭐 저만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고민을 하면서 현대 문학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일일지를 다 같이 공유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좀 소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현대문학자의 초상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선생님들과 그다음 줌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이 공감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이 자리가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이후로 계속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나도 솔직하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지속 가능한 현대문학자의 삶, 그 대신 늘 변신하는 지속 가능한 현대문학자의 삶을 좀 고민해 나가면 우리가 조금 재미있게 현대문학자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그런 의미 부여를 하면서 이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또 같은 공간에서 그리고 인터넷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